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한 남성.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듯 전화기를 붙잡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통화를 마치고 길가로 나와 걷던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은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며 언론에 공개된 지명수배범 36세 김길수였습니다. 형사 3명이 빠르게 따라붙어 몸을 날려 검거에 성공했지만 끝까지 강하게 저항하던 탈주범. 63시간 만에 탈주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혹들이 남은 김길수의 범죄 행각들. 김한 사건 파일, 김길수, 그의 탈주 계획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전과도 많은 특수강도범이 도망쳤다. 며칠간 언론에 오르내린 지명수배범 김길수를 다들 아실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탈주 사흘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가 되었는데요. 그 사이 저희는 여러가지 자료와 제보를 받으며 빠르게 검거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안에서 놀라운 사실들도 몇 가지를 알게 되었죠. 전과 기록에 나타난 감경 사유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조금 전 도망치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과거 전과 기록에서 감형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김길수는 지체장애 4급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개수배 당시의 사진을 보고 김길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 사진을 보고 어떻게 찾냐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저희에게 전했죠. 바로 신체적인 특징에 대한 부분을 왜 빼고 지명수배를 했는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그 문제점과 의혹점들을 하나씩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길수가 수배된 이유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11월 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보다 싸게 환전을 해주겠다며 7억 원 정도를 받고 달아난 남성이 50일 만에 붙잡혔다라는 기사였죠. 9월 11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역 인근 카페에서 현금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뺏고 도망을 친 사건이 발생합니다. 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을 해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 피해자의 돈가방을 보자마자 최루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그 돈가방을 훔쳐 달아났죠. 이 범인은 바로 그 가방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게 아니라 건물 카페 화장실에 들어가서 현금 6억 원 이상이 든 가방을 여러 가지의 갈래로 나눠 숨겨놓고 도주를 했습니다. CCTV를 토대로 추적을 하다가 결국 약 50일이 지난 10월 30일경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검거를 하게 되었죠. 검거된 그는 도박빚이 있는데 그 1억 5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가 김길수였습니다. 이 범죄 행각에 대해서도요, 계획적인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김길수는 실제로 환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SNS를 통해 계획적으로 준비를 한 사기 정황이 포착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후에 말씀드릴 그의 전과 기록에도 똑같이 있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돈다발을 나누어 담을 가방까지 미리 여러 개를 준비했다. 이유가 있었죠. 7억이 넘는 현금을 바로 들고 도망가기에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서 일부 나눠놓고 숨겨놓은 뒤 다시 가서 찾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중엔 7천만 원이 현재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범행 다음날 화장실 청소를 하던 카페 주인이 돈다발을 발견해 6억 7천만 원은 확보가 되었죠. 김길수의 입장에서는 모든 금액을 다 놓고 도주한다기보단 7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당시에 잠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검거되기까지 무려 50일간 말이죠. 김길수는 그럼 어떻게 도주를 하게 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최루액 강도 사건으로 10월 30일날 검거가 되고 처음엔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됐고 그 이후에 병원으로 옮겨져 자신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끝부분 약 5cm 정도를 먹었다, 빠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복통이 있다라고 해 병원으로 간 것이죠. 이번 사흘째였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그 시각, 11월 4일 오전 6시 30분쯤 자신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장비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직후 바로 탈주를 해버립니다. 당시 구치소 직원 2명이 지하 2층까지 쫓았지만 결국 놓쳐버렸죠. 약 50분 정도가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7층 계단에서 뛰어내려와 건물을 빠져나갔던 김길수. 6시 53분쯤 안양시 범계역 한림대 성심병원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나 버립니다. 도주 당시에는 현장에 있었던 병원복으로 그대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그대로 도망을 친 것이죠. CCTV상에는 짙은 파란색 계열 병원 직원들 근무복이었죠. 그 상하이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김길수가 향한 곳은 의정부. 헌데 그곳에 도착했을 당시에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택시비와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는 모습, 그리고 CCTV상에선 여유롭게 웃는 김길수의 모습까지도 포착이 됩니다. 도피자금을 확보한 김길수는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 바로 친동생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뒤 갈아입을 옷과 현금을 다시 지원받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 위해 미용실에 방문해 투블럭 스타일의 머리 스타일로 자르게 되었죠. 그러다 함께 덕정역을 향하게 됐고 그 이후 서울 상계, 창동, 자양동, 뚝섬 유원지 이런 식으로 서울 지역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4시 44분경에는 노원역 쪽을 이동해 돌아다니는 모습, 6시 반에는 뚝섬 유원지역에서 보였죠. 그리고 밤 9시 40분경에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타나 검은색 옷을 구입해 바꿔 입고 그 이후 아예 잠적해버린 상태가 됩니다. 당시 기사에는 혹시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으니 지방으로 떠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왔죠. 하지만 실제 버스를 탄 정황까지는 포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김길수는 사평역, 노량진 쪽으로 이동한 뒤 밖에서 노숙을 했고 그리고 5일 새벽 2시에는 다시 양주를 향해 노숙을 하게 됩니다. 검거 당일이었던 6일 저녁 7시경 다시 의정부를 향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PC방에 들어가 자신의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을 도와줬던 여성, 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다가 결국 9시 24분 검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계속 왔다 갔다 도주하고 환복을 하는 김길수를 검거하기 위해 그 뒤를 쫓는 건 당연하지만 분명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여성에 다시 전화를 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전화가 오게 되었고 당시에 도피 혐의로 형사 입건된 그 여성이 시간을 끌어주는 통화를 하다 결국 김길수를 검거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유치장에 들어가고 구속 수감됐던 김길수는 왜 도주를 꿈꿨을까요? 일각에선 범행 당시 7천만 원을 어디엔가 숨겨놨기 때문에 그 자금을 회수하고자 그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탈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요. 숨겨둔 돈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애초 여자친구와 친동생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고 동선에 혼선을 주며 빠르게 그 돈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만약 자신이 검거가 될 거라고 두려웠던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그 조력자들을 이용해 돈을 찾아오게 시킬 수도 있었죠. 그럼 50일이 지나서야 검거됐던 김길수는 그 도피자금 약 7천만 원을 이미 썼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죄 수익금 어디에 썼을까요? 현재 김길수가 피소 상태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세대 주택 2채의 임대인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최류액 특수강도 사건을 저지르기 전 올해 2023년 서울과 인천에 각각 한 채씩 부동산을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한 주택의 경우에는요, 전세 계약이 작년 11월에 만료됐지만 김길수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거죠. 사실 최초의 계약 당시엔 김길수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작년 9월 26일경 김길수가 이 주택을 융자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며 승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김길수가 최류액 사건으로 7억 4천만 원을 빼앗은 이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금으로 2천만 원까지 받아간 상황이 포착됩니다. 그 검거되기 50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죠.
최초 검거 당시에는 도박빚 1억 5천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했지만 그에게 금전적인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였을지, 주택 구입 비용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점이죠. 실제 2020년에 약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감되어 있다 출소한 이후 3년간은 배달업에 종사했다라고 진술한 김길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벌였던 정황까지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세 사기를 준비하기 위해 범죄를 더 발생시키고 그런 돈들을 모으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꼭 탈출을 해야 됐던 이유, 바로 11월 10일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계약자에게 2천만 원을 받아주죠. 그 11월 10일 날 새로운 세입자에게 1억 5천만 원의 잔금을 받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해서 그의 계획적 탈주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그리고 계획적 정황은 또 있습니다. 숟가락을 왜 삼켰는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진술하며 우발적인 도주를 말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인 정황이 포착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최초의 강도 사건으로 10월 30일 날 검거가 되었죠. 그리고 당시 숟가락 손잡이 5cm 부분을 삼켰고 병원에 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내막은 실제 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다가 삼켰고요. 병원에는 무려 2번을 갔습니다. 첫 번째, 구속 전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하고 병원에 갔었죠. 바로 유치장 내에서 갔던 겁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서도 내시경 검사도 거부하고 플라스틱 이물질을 꺼내는 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계속 몸부림을 치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구속 송치를 시켰고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복통을 호소해서 다시 한번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물질을 빼내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즉,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병원에 가서 상황을 봤던 거죠. 어떻게 자신을 감싸고 어떻게 자신을 계속해서 관리하는지, 그리고 당시에도 탈주 계획을 꿈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구치소로 가서 다시 아프다라고 얘기해 또다시 시도하며 탈주에 성공한 정황입니다. 자, 이처럼 계획적으로 일부러 삼켰고 병원에 갔을 때도 언제 빠져나갈지 눈치를 보고 있다가 구치소 이감 이후에 완벽하게 탈주 계획을 성공시킨 김길수. 자신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도 아마도 돈을 받아야 될 상황, 적어도 11월 10일까지는 버텨야 될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먼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정부 쪽, 서울 쪽을 왔다 갔다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럼요, 여기서 김길수가 어떻게 도망쳤고 그 안에서 나온 허점들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크나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알아본 바에 따르면 김길수가 있던 병원이 이미 병실 내부에 화장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병실 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바깥쪽 화장실을 이용하게 허가를 해줬는지, 그리고 왜 감시가 느슨해진 건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죠. 추후 조사를 통해 분명 세상에 알려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분명 그 안에 있을 거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김길수가 이미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시간을 지연시킨 문제 때문에 검거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계속 꼬리만 밟고 이제서야 환복했구나, 이제서야 옷을 바꿨구나, 계속 그런 상태로만 답보가 되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들에겐 문제가 생겼죠. 언론을 통해서도 전문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물론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분명 수배자가 다니는 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점들은 분명 더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초 현상금 500만원, 그리고 하루 만에 1000만원까지 올라갔던 김길수. 공개 수배의 전단지였죠. 그런데 이 전단지 내용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한 제보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공개 수배 전단지를 저딴 식으로 만들었는가? 라고 한탄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정보 내용을 보게 되면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의 사진, 그것도 무언가 사진을 가까이 찍어서 오목하게, 약간 어안렌즈처럼 둥글게 나온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일단 이런 사진 한 장과 도주 당시 환복한 모습, 키 175, 몸무게 83, 이 정도 정보 말고는 어떤 내용들도 없었다는 거죠.
정말 이 사진을 보고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잘 알고 있었다. 김길수를 아는 제보자들 또한 이 사진을 보고 김길수와 다르게 생겼다.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분명 보통 우리 같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닮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 괜히 그 사람이 곤욕을 칠 수도 있는 것 때문이지요. 정말 우리들에게 알려줄 특징들, 별다른 특징들이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신체적인 특징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김길수의 신체 말이죠. 우선 그 신체에 대한 정황을 알아보려면 김길수의 과거 전과 기록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전과 기록이 있었는데요. 사실 2008년 이전에도 있었지만 2008년 11월 14일 그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판결은요. 도주 차량,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무면허운전, 사기 총 6가지 혐의였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타인의 명의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렇게 차량을 렌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를 불과 2시간 만에 내버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면허증을 보여주고 현장을 이탈해버렸죠. 그 뒤에는 이런 사기까지 쳤습니다. 자기가 채권 출심을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다라고 인터넷에 가짜 글들을 올렸죠. 피해자가 그걸 보고 나타났을 때 착수금 명목, 그 사람을 찾다가 다쳤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약 2,500만 원 이상을 전달받게 됩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이 내용으로 당시에 받았던 판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범죄행각은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2011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엄청난 죄명이 공개됩니다. 김길수, 죄명은 특수강도강간, 무면허운전 2건이었죠. 2009년 12월 24일 대전지방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의 전력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죠. 그런데도 끔찍한 범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2011년 4월 22일 새벽 4시 50분경 송파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해 조건 만남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김길수는 그곳에서 강도로 돌변하죠. 그리고 흉기를 들고 강제적으로 돈을 빼앗고 아침까지 강간행위를 지속합니다. 그런데 김길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모든 증거들이 김길수가 범인이다라는 걸 특정하게 되었고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징역 6년. 그리고 앞서 있었던 집행유예 3년까지 포함이 돼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었죠. 징역 3년까지 더해지면서 그의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신상정보가 7년간 공개된다는 것도 이곳에 명시가 되었죠. 제가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신상정보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을 고소했던 그 여성에게 다시 한번 무고죄를 통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죠. 이 고소 자체에 대한 무고죄를 추가시켰습니다. 해서 징역이 일부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그는 2020년 출소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 사건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범죄 전력, 그리고 꽤나 긴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김길수. 나와서도 반성은커녕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었던 점,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얼굴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김길수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앞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얼굴이 완전 다르다, 왜 신체적인 특징을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거기서 본 사진은 지금 여러분이 보신 수배전단지 사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배전단지에는 김길수의 얼굴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피부가 어때 보이시나요? 그냥 보면 피부가 그냥 완전 좋은 것도 아니지만 완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남자의 피부, 36살 남성의 피부 같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에서 김길수를 검색해보시면 완전히 다른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양쪽 얼굴 볼 부분에 넓게 그 여드름 상처라는 그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배된 사진에선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김원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성범죄자 알림 2에 있는 그 얼굴을 공개하고 싶은데요. 그거 공개하면 벌금 5천만 원입니다. 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 2에 있는 그 사진은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여러분들, 많은 분,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보신 분들이 모두 놀랬습니다. 다르게 생겼다. 피부가 완전히 달랐다. 이번에 검거됐던 사진에서도 확실히 확인이 가능했지요. 또 있습니다. 눈도 특이할 만큼 왼쪽 눈에 쌍꺼풀이 진하게 부어있는 형태인데요. 뭔가 맞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범죄자 알림이에 있는 얼굴이 훨씬 더 진하게 보였습니다. 쌍꺼풀이 진하고 부어있고 완벽한 짝짝이 눈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도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피부에 드러나는 상처, 그런 흉터들, 그리고 왼쪽 눈에 이상한 흔적들, 부어있는 느낌, 쌍꺼풀이 진한 느낌, 그리고 양쪽 눈이 짝짝이다라는 부분, 머리를 바꿨다, 옷을 바꿔 입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상금 1,000만 원, 추가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제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분명 공개해야 할 특징들이었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닮았다라고 보기에는 그 특징들만 있었다면 더 정확하게 제보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 그가 감형된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특수강도 강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결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참작이 된다, 유리한 정상이다 라는 내용들 중에 지체장애 4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주하는 모습의 김길수, 그가 어떻게 지체장애 4급을 받았을까 라는 내용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해서 지체장애 4급이 어떻게 판정이 나오는 것인지까지도 확인해봤죠. 분명 말씀드리지만 지체장애 4급으로 유리한 정상 감경 사유였습니다. 일단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 절단장애입니다. 어딘가가 절단되어 있다. 손가락 부분들이죠. 혹은 다리 부분, 발목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절단되어 있다, 없다라고 하면 4급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검거됐을 때 당시의 손, 그리고 뛰는 모습을 봤을 땐 이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머지 부분은 관절장애 혹은 기능장애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일부 관절을 다 피지 못하거나 일부만 피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범주 자체가 제약되어 있는 형태를 지체장애 4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달리는 모습을 봤을 땐 다리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팔, 손 쪽이라면, 그런 신체적 특징이 있었던 거라면 이 내용 또한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단지에 같이 알려줘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체장애를 받았는 건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남는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길수가 도주하는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아직 없다라고 알려져 있죠. 헌데 남는 의문점은 2020년 출소한 김길수가 어떻게 집을 2채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그 자금의 출처. 분명 도박빚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융자도 없는 집이 있었다는 점. 이건 또 다른 범죄 수익을 어디선가 얻고 앞으로 또 다른 전세 사기를 꿈꿨던 것은 아닐지 많은 의혹이 남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 확실한 조사와 앞으로의 수배제도의 변경이라는 내용을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성범죄자 알림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할 내용이 있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사실 사진을 좀 올리고 싶지만 정확히 미디어에는 공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제도상.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불가피, 좀 불편하시겠지만 직접 설치를 해서 이제 김길수를 검색해서 사진을 봐보시면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나는 좀 귀찮은데 하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정에 있던, 혼자 사시던,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좀 설치하셨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좀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뜨게 됩니다. 내가 사는 데만 검색하면. 어플 깔고요. 그 로그인 절차도 매우 간단해요. 그냥 휴대폰 인증, IP 인증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편리하신 방법으로 인증하시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라는 대목이긴 한데요. 이 성범죄자 알림이 안에 있는 사진은 당연히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만 확인하시고 이런 정도로만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도가 그러다 보니 저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뭘 위한 그렇게 인권을 챙겨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범죄자 그 알림이 어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게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봉구 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 성범죄자 주변 검색을 해보시면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아시게 될 거예요. 한 명은 연쇄 아동 성범죄자고요. 한 명은 성인들 연쇄 성범죄자인데 얘네 둘이 출소하고 지금 같은 집 주소에 살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전국에 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다 보면 내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보다 보면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제도적으로 못 막고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신상공개랑 전자발찌 관련이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되면은 뭐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들 같이 못 산다 이런 게 나중에는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네들은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됐지만 신상공개 안 된 애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애들이라서 실제로 같이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법이 없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뭐 진짜 저도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방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름 돋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 사실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법이 못 지켜준다고 하니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할 건데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도 이거 지금 문제 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저희가 도봉구도 지금 현재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지를 했고. 근데 이건 좀 나중 문제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제가 지금 뭐 도봉구로 콕 찍어서 너무 죄송한데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동네에도 확인해 봤더니 이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도 살아요. 이런 정도를 써주셔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 같이 깔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우리 스스로 좀 방어하고 지켜야 되는 문제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꼭 설치하셔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